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기름입니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기름에 비해서 석유는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남북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이 되게 되면 물자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름에 대한 수요도 급등을 하게 됩니다. 레닌이 왜 굳이 잘 나가던 불의 노벨을 저렇게 죽였을까?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랍에는 석유가 나오지 않았어요. 석유 산업은 결국은 기후 변화 경제의 어떠한 그 악의 축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막아낼 거냐가 석유 산업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겁니다.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인더스토리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인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기름입니다. 그런데 기름에는 종류가 많죠. 다양한 기름이 있습니다. 뭐 들기름도 있고 참기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름이 있는데 오늘 제가 다룰 기름은 바로 석유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있을 그러한 주제죠.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름, 이 석유가 없다면 단 하루도 움직일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석유가 우리 세상을 지배했는지, 지배했다기보다 세상이 석유가 없으면 안 되도록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세상이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과연 석유란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돌기름이죠, 돌기름. 들기름이 아니라 돌기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돌 속에 들어있는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돌이 아니라 땅속이죠. 사실 땅 속에 들어있는 기름입니다.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죠. 묻혀 있다는 것은 흙과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땅을 뚫어야 돼요. 드릴링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땅 속으로 구멍을 뚫고 석유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 과정이 거치게 돼요. 아주 깊은 땅까지 뚫고 들어가야 된다. 이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제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처음에 땅 속에서 기름을 퍼 올리게 되면은 흙과 이물질이 섞여 있게 되죠. 아주 많이 섞여 있죠. 그래서 그 흙이나 이물질들을 빼내서 순수한 기름으로 다시 뽑아내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 따져보시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기름에 비해서 석유는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드는 이런 석유가 어떻게 해서 우리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명제, 즉 이런 아이러니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석유를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식물이나 다른 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기름의 양보다 우리 인류는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의 많은 기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산업이 계속 유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석유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이 석유가 탄생한 시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859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주로부터 출발합니다. 지난 강연을 들었던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 들어요. 또 펜실베니아냐?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피츠버그에서 제철 공장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당시에 이렇게 많은 철강 기업들이 피츠버그에 탄생을 하게 되죠. 시기도 되게 비슷합니다. 시기도 비슷하죠. 시기도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석유의 이야기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펜실베니아에 가서 기름을 캐내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뚫게 되는데 그 기름이 그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퍼내서 그 기름을 증류를 시킵니다. 끓이죠. 끓여서 순수한 기름을 뽑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최초로 석유를 상품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길어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저걸 드레이크 웰이라고 합니다. 드레이크 우물이라고 말하죠. 저 우물이 우리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석유 산업의 탄생지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흥미롭게도
바로 그 드레이크 웰이 파졌던 그 시점에 그 전후로 남북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북 전쟁이면은 전쟁 양쪽 남군과 북군이 모여서 막 싸움을 하죠. 싸움을 하기 때문에 전쟁이 되게 되면은 물자가 많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이 남북 전쟁 때문에 석유 산업, 미국에서 석유 산업이 갑작스럽게 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를 펜실베니아 오일 러시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곳곳에다가 구멍을 파고 기름을 꺼냅니다. 그런데 남북 전쟁은 1865년, 4년 만에 끝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기름이 과잉 생산이 된 거죠. 공급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기름을 쓸 것보다 기름을 캐내는 게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기름값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배럴당 4달러였던 석유 가격이 배럴당 10센트까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가격 폭락이 단순히 시장 자율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그 유명한 존 디 락펠러가 있었습니다. 락펠러가 뒤에서 그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쳤던 것이죠. 당시 락펠러는 스탠다드 오일을 창설하고 모든 석유 산업을 독점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락펠러가 좀 머리가 좋았던 부분은 락펠러는 최초에 기름을 땅에서 꺼집어내서 정제하는 쪽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어차피 너네들이 땅에서 다 캐내면 누군가에게 정제를 맡겨야 되는데 나는 그 정제 부분을 장악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제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름들을 다 자기가 다 정제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락펠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단 돈을 다 벌었죠. 그리고 나서 유정들을 차례차례 인수합니다. 네, 가격을 그 후려쳤다고 하죠. 네, 그래서 온갖 나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경쟁자를 죽이고 그 유정들을 다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락펠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수송이었습니다. 자, 땅에서 캐낸 기름을 정제해서 수요처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막 뚫린 철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도망을 독점하게 되죠. 철도망을 독점할 때 바로 그 철도왕이었던 벤더빌트와 손을 잡게 됩니다. 네, 벤더빌트 역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자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부자죠. 네. 그 당시에 락펠러, 벤더빌트, 카네기 이런 사람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러한 그 독점, 산업을 독점하는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네. 어쨌든 락펠러의 전략은 통했고 그래서 19세기 후반에는 석유 생산, 정제, 수송, 판매까지 모든 것들을 독점하게 돼요. 네. 당시 기록으로는 전 세계 석유 생산의 80%에서 90%를 차지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지도는 카스피해입니다. 카스피해 옆에 아제르바이잔, 현재의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의 수도가 바쿠라는 곳입니다. 이 바쿠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자, 이곳에서 두 사람의 형제였습니다. 두 형제가 석유를 캐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73년에 이곳 바쿠에서 유전을 발견합니다. 사실 바쿠에서는 유전을 발견할 필요는 없었어요. 원래 그곳은 기름이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산업적으로 그거를 채취해서 그 다음에 정제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수요처에다 파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 어려운 문제를 이 두 형제가 해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루드비아 로버트는 이 회사를 하나 차리게 되는데 그 회사의 이름이 브라노벨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왜 브라노벨이라는 회사가 탄생했는가? 왜 이 이름을 지었는가?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노벨 형제입니다. 이 회사 이름은 왜 노벨 형제일까요? 이 사람들의 성이 노벨이에요. 루드비 노벨과 로버트 노벨. 그렇다면 우리가 노벨이라는 성을 가진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 알고 있죠? 그죠? 누굴까요? 바로 알프레드 노벨이죠. 알프레드 노벨은 이 두 사람의 동생입니다. 이 집안이 삼형제였어요. 네, 삼형제였고 루드비와 로버트 노벨은 브라 노벨을 창설했고 알프레드 노벨은 역시 발명을 하면서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내용이긴 하지만 알프레드 노벨은 이 브라 노벨의 지분을 3% 이상 갖고 있었어요. 어쨌든 브라 노벨 그 위치 바쿠라는 위치에는 워낙 그 기름이 많이 나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 끝에 락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을 제치고 당시 기준으로 세계 1위에 등극합니다. 러시아가 이미 그때 19세기 후반에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독점력에 그 자본주의의 끝장을 달렸던 락펠러는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그 브라 노벨이 바쿠에서 유전을 채취한다고 했을 때, 유전을 뭐 개발한다고 했을 때 락펠러는 실패할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거기서 석유를 채취해도 그걸 수송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두 형제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조선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가스파이프라는 그러한 개념을 개발해서 거기 바쿠에서 생산한 오일들을 유럽으로 실어 나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세기 후반에 이미 미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의 석유 생산을 양분하게 됩니다. 신흥 국가인 미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에너지원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유럽 열강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제국들이 석유 생산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게 되죠. 그 대표적인 국가들이 영국과 네덜란드입니다. 이들도 석유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이 이 석유를 쓰게 될 거라는 것을 안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식민지에서 석유를 열심히 찾아다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버마에서 석유를 채취하게 됩니다. 버마에서 유전을 개발에 성공해서 그때 세운 회사가 버마 석유입니다. 버마 석유는 지금은 뭐 이름이 없어졌지만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BP의 전신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아주 오래전부터 식민지로 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수마트라 섬에서 석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운 회사가 로얄 더치라는 회사죠. 1890년에 세웠는데 그때 또 마침 왜냐하면 여기는 섬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섬이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기름을 실어 날랐어야 해요. 유럽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쉘이라는 그러한 해운 회사와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10년 후에 이 두 회사를 합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얄 더치 쉘이라는 그 석유 회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곧 한 10년 후에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럽에 있는 열강들이 뒤엉켜서 싸움을 벌이게 되죠. 물론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막대한 기름이 사용이 됐습니다. 기름 회사들이 좋죠. 그런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1차 대전 참전국 중에 하나였던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1차 대전 마지막 해였죠. 마지막에. 러시아는 당시에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편이었어요. 같은 편이었는데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황제가 무너지게 되고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가게 됩니다. 레닌이 이제 공산주의를 지배하게 되는데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하자마자 바쿠에 있는 브라노브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들을 다 죽이고 그 유전을
국유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 형제는 간신히 목숨을 구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있는 스웨덴으로, 알프레드 노벨이 있는 그 스웨덴으로 도망가게 되고, 결국은 록펠러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브라 노벨의 주식을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브라 노벨은 사라졌어요. 여기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레닌이 왜 굳이 잘 나가던 브라 노벨을 저렇게 죽였을까? 그 뒤에는 록펠러와의 어떤 야합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록펠러의 입장에서는 브라 노벨 같은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전체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얻게 되죠. 그 당시부터 이미 매우 정치적인 그러한 상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볼셰비크 혁명 이후에 브라 노벨은 서서히 이제 소멸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 산업의 핵심은 어디예요? 유전 다 어디 있죠? 다 아랍 지역에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랍에는 석유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쿠의 유전을 이제 없애는 그런 소멸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랍 지역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만약에 바쿠에 석유가 나왔다면은 그 밑에 있는 아랍 지역에서도 석유가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이제 그 아랍에서 석유를 채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그 중에 한 인물이 영국의 윌리엄 다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란의 당시 지도자를 만나서 그 술레이만이라는 지역의 채굴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아랍의 그 지도자들은 서방 지역에다가 이 채굴권을 판매하면서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일종의 야합을 한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윌리엄 다시가 한 명이었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이제 윌리엄 다시는 버마 석유와 이제 같이 합작을 해서 슐레이만 지역에서 채굴을 하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하게 되면은 1908년에 술레이만 지역에서 석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은 역사적으로 뭐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 때문에 금방 될 것 같지만, 윌리엄 다시는 여기서 목숨을 걸었어요. 1901년부터 시작을 한 것이 1908년까지 결국은 거의 7, 8년 동안을 계속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일화가 뭐였냐면은 윌리엄 다시가 이거를 캐내다가 결국은 돈 다 날리고 파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전보를 보냅니다. 그 당시에 그 술레이만 지역에서 그 채굴을 하던 레이놀드라는 엔지니어에게 전보를 보내요. 이제 그만 정리하자, 끝났다. 정리하고 이제 우리 이제 끝, 이제 파산할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전보를 보냈는데 레이놀드가 그 전보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딱 한 번만 파자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구멍을 뚫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저 그림처럼 석유가 터진 거예요. 극적으로. 만약에 레이놀드가 당시 전보에서 말한 대로 명령을 듣고 접었다면은 역사는 지금과 전혀 같지 않았겠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들게 최초로 이란에서 석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동 석유 이제 개발의 붐이 시작된 것이죠. 그 동안에 추측으로만 여겨졌던, 추측만 했던 이곳에 석유가 많이 잠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만 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더 아랍의 석유 열강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인 중동 석유 개발의 붐은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터키가 독립하면서부터 이 두 가지 사건이 맞물려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인 중동 석유 개발 붐이 시작됩니다. 자, 이걸 볼까요? 1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아까 그 1차 대전에서 러시아는 뭐 프랑스와 영국과 같은 편이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오스만 제국은 당시에 독일과 한 편이었습니다. 결국은 지는 쪽에 줄을 섰던 것이죠. 오스만이 독일 편에 들었던 이유는 자신이 갖고 있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요. 잘못된 선택을 했고 오스만 제국은 패전국으로 몰렸고, 그렇게 해서 석유 열강들에 의해서 해체됩니다. 해체가 되는데, 해체가 되고 나서 그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민족 지도자가 터키 공화국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터키 공화국을 수립하자마자 영국과 서방은 이례적으로 잽싸게
너네는 터키는 오스만 제국의 후계자라고 인정을 해주죠.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례적으로. 왜 영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터키를 오스만 후계자라고 인정해 줬을까요? 그것은 이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현재 터키의 국가는 위치가 어디죠? 아랍에서 떨어져 있죠. 원래 오스만 제국은 아랍을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터키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터키는 완전히 아랍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이 무주공산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은 이제 주인이 없어진 이 아랍에서 마음 놓고 석유를 뚫게 되는데 아까 이란을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란 다음에 어디에 석유가 나올지 한번 맞춰볼까요? 그 다음에 영국이 성공한 곳은 바로 이라크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래서 1927년에 이라크에서 유전이 발견됩니다. 두 번째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대등해진 거죠.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 정도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영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안심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계열이죠. 그 당시에는 이미 해체됐기 때문에 계열사로 나눠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탠다드 계열이라고 락펠러의 영향력에 다 뭉쳐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기업 집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바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었습니다. 아직 석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는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영국은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레드라인 협정이라는 건데 명목상은 이렇습니다. 명목상은 나눠 갖게 되는 그 지분은 누구냐면은 영국의 BP, 지금의 BP죠. 지금의 BP입니다. 지금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자, 그리고 쉘은 영국과 네덜란드 합작회사죠. 그리고 프랑스, 지금의 토탈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 석유 컨소시엄. 이렇게 해서 사이좋게 4등분을 해요. 그렇게 되는데 명목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죠. 굉장히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영국의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어요. 니네는 앞으로 여기서 기름을 캐내면은 25% 이상의 지분은 가질 수가 없어라고 보옷을 박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은 이미 이란에도 기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라크에도 기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우디 지역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도 우리는 사실상 50% 이상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BP하고 쉘은 영국계니까. 그죠? 사실 이러한 뒤에 전략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은 처칠이에요. 윈스턴 처칠은 사실상 석유 로비스트였습니다. 영국의 석유 전략을 움직인 사람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국이 굉장히 아랍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미국은 여전히 1차 대전이 미국이 많은 것을 얻었지만 여전히 영국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무주공산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아라비아 반도 지역을 이제 독립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일을 하고 부족들을 통일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인물이 바로 이븐 사우드입니다. 이븐 사우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1932년에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영국이 허락을 했죠. 영국의 허락이 없이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건국을 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채권은 당연히 영국으로 돌아가겠죠. 모든 사람은 아마 영국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븐 사우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채권을 영국에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줬어요. 영국을 너무 싫어했어요. 아랍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영국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고 그리고 영국이 하는 말들을 하나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속였어요. 아랍인들을 너무 많이 속였습니다. 자, 그래서 1938년에 드디어 사우디에서 석유가 발견됩니다. 단지 사우디에서 석유가 발견된 정도가 아니죠. 모두의 예상대로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단숨에 사우디는 세계 최고의 석유 산유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석유가 발견되고 나서 이제 아람코라는 회사가 탄생합니다. 아람코의 이름은 그냥 그거예요. 아랍하고 아메리카. 두 개가 아랍과 아메리카가 합한 그런 컴퍼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회사죠. 그 회사가 탄생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밀월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과정을 거치면서 석유 열강들이 석유 산업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석유의 7자매라고 말합니다. 세븐 시스터즈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세븐 시스터즈는 1940년부터 1973년까지 석유 시장의 85%를 점유하게 됩니다. 석유 시장은 완벽하게 점유하게 되는데 전부 다 서방 기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면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쉐브론, 모빌, 엑슨, 텍사코, 걸프, BP, 쉘 이렇게 7개의 회사가 석유 7자매들입니다. 네, 이 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위에 5개는 미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BP는 영국 회사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쉘은 영국과 네덜란드 합작 회사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쉐브론하고 모빌하고 엑스는 스탠다드 오일이 반독점법으로 해체됐을 때 떨궈져 나가서 분해된 그런 그 아들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 합치면은 스탠다드 오일 계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1980년대, 90년대에 텍사코와 걸프도 역시 쉐브론이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시 합쳐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 다른 회사, 실질적으로는 다른 회사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락펠러의 레가시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때 예상치 못했던 폭풍이 이제 아랍을 몰아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죠. 미국의 힘으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수가 있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독립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랍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아랍인들의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동안의 서방의 전쟁 1차 대전과 2차 대전까지 서방과 좋은 관계를 다 지내고 있었던 아랍 국가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 시발점이 된 그 사건이 바로 이란 석유 국유화입니다. 모사데크라는 당시 그 민족 지도자가 이제 총리에 이제 선임되면서 일이 터졌는데 모사데크 총리는 자신이 그 총리 자리에 앉자마자 이란 석유 회사를 국유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석유 그냥 회사잖아. 이 회사 하나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나라가 움직여?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 이런 것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죠? 근데 석유는 그런 거예요. 시작부터 그랬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 정치 공학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석유 산업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석유를 국유화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멀쩡하게 가만히 있던 석유 회사를 국유화시키는 상황을 서방 국가들이 가만히 놔두고 볼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CIA와 영국의 SIS가 힘을 합쳐가지고 둘이 공동 작전으로 모사데크를 축출합니다. 그냥 잡아갔어요.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아랍의 1950년대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팔레비 국왕을 앞에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팔레비 왕은 백색 혁명을 해서 친미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네. 이때에 참고적으로 그 전까지 2000년 이상이라는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이 백색 혁명이 되면서 페르시아라는 2000년도 넘은 이름을 버리고 이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란이라고 부르지만 이 당시가 1950년대까지는 페르시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사데크의 그 반란은 서방에 대한 그 반란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거는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예, 시작이었을 뿐이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랍 사회주의가 확산이 됩니다. 네. 극한의 자본주의, 서구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랍에서 사회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란 석유 국유화 사건이 이제 가장 먼저였고 그 다음에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나세르 민족주의자였던 나세르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 바트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 바트당이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트당은 전체적으로 아랍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일종의 하나의 이념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랍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그런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당들이고 각 나라마다 각 국가마다 이런 바트당들이 존재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바트당 정권이 바로 이라크입니다. 시리아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라크에서도 바트당 정권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바트당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전면에 부상한 아주 야심찬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그게 누굴까요? 바로 사담 후세인이죠. 사담 후세인은 바로 이때부터 정치 노선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아랍의 그 서방에 대한 반발은 단순히 정치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자, 이제부터 이들은 석유 가격은 우리가 정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석유를 다 생산하고 있는데 돈은 다 서방 국가들이 벌고 있었어. 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 마음대로 석유 생산량과 석유 가격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오페크라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1960년에. 그러니까 오페크라는 기구가 만들어지는 그 배경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서방 자본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 통치권에서 벗어나고 싶은 아랍인들의 그런 자구책이었다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최초의 창립 멤버들은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할 점은 남미의 베네수엘라도 이때부터 이미 오페크에 들어갔다. 그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도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후에 뭐 쭉 여러 나라들이 차례대로 참여하게 되죠.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오페크에 들어오게 되고 뭐 가끔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페크가 이때 시작됐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페크가 만들어진 동기는 정치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창설된 것이죠. 더 이상 서방을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팔레스타인에 우리가 원하는 국가를 만들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더 강력한 폭력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방을 쟁취하겠다, 독립을 쟁취하겠다 해서 피에로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 근데 처음 만들어졌던 시점은 1964년인데 그때는 그렇게 피에로가 그렇게 뭐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피에로가 세계의 정치사에서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바로 1969년 아라파트 의장이 취임하면서부터예요. 아라파트 의장이라는 강경파가 이제 취임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2년 전에 있었던 6.1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이 갑자기 전쟁을 벌인 거죠. 그래서 시나이 반도와 여러 부분을 장악하게 되는데 기습을 당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당했습니다. 치욕적인 일이었죠.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6.1 전쟁이 정말 치욕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막 분노를 하게 되죠. 그 와중에서 아라파트가 피에로의 의장이 되었고, 그리고 테러와 좀 더 강경한 방법,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제 해방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4차 중동전이라고 말해요. 6.1 전쟁이 3차 중동전이고 욤키푸르 전쟁은 4차 중동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욤키푸르라는 말을 썼냐면 욤키푸르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죠. 속죄의 날입니다. 속죄의 날. 물론 유대인만 속죄일은 아니에요. 구약을 공유하는 이슬람도 역시 같은 이 날을 기리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래서 속죄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죠. 네. 종교 정말 신성한 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람 연합군들이 바로 이날 공격을 해 들어온 거예요. 정말 속수무책이었죠. 네. 속수무책 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복수 그걸 벌이게 되죠. 이 욤키푸르 전쟁은 단순한 전쟁, 군사적인 전쟁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이 파장이 엄청나게 세계를 뒤흔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욤키푸르 전쟁과 거의 동시에 같은 시점에 오페크가 석유 가격을 몇 배 올리게 되죠. 네. 정말 대대적으로 아랍이 서방 국가들을 공격한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석유 가격이 이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석유 파동이 시작이 되죠. 네. 당시의 석유 파동은 굉장히 충격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 1973년 최초의 석유 파동 당시에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석유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 우리가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되지? 이러한 공포가 전 세계의 인류를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공포에 휩싸였기 때문에 이제 석유값이 마구 천장부지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네. 이때부터 석유 가격은 이제 전혀 다른 기존에 있던 석유 가격대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널뛰기를 하게 됩니다. 네. 전혀 다른 차원의 석유 산업이 이제 시장이 이제 형성된 것이죠.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가격대를 한번 시기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지껏 설명한 것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70년 초반까지는 석유 가격이 매우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때는 세븐 시스터즈가 이제 석유 가격을 지배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1973년에 1차 석유 파동, 그리고 두 번째가 1978년, 79년에 이제 호메이니가 이란을 이제 지배하면서 대사관 인질,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을 벌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2차 석유 파동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당시에 석유 가격이 무려 120불까지 올라갑니다. 네, 이러한 어마어마한 석유 폭등을 겪게 되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석유 가격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시장 논리가 아니라 국제 정치학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게 돼요.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또 다른 형태의 석유 가격이 폭락과 전혀 다른 메커니즘의 석유 그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9.12 사태 이후에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죠.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이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때 역시 다시 석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가 또 다시 폭락하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자, 러시아의 석유 산업을 잘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러시아의 석유 생산 양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960년대, 그러니까 바쿠 유전이 원래 러시아 거였죠. 근데 바쿠 유전이 쇠퇴하면서 러시아가 석유 생산을 줄이고 거의 포기하고 주로 석탄을 가지고 이제 산업을 일으켰어요. 중공업 산업을 스탈린 이후에 석탄을 가지고 산업을 일으켰는데 스탈린이 죽고 나서부터 서서히 다시 석유를 생산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1970년대 점점 가파르게 석유 생산이 올라가게 되죠. 네. 그리고 중간에 굴곡이 있다가 다시 2000년대 이후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것만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러시아 석유 산업이 약간 그 굴곡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석유 가격 그래프와 겹쳐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보신 대로 1970년, 73년에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석유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죠. 그죠? 그 시점과 석유값이 폭등하는 시점과 러시아의 석유 생산이 급증하는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그 말은 뭐예요? 70년대 내내 러시아는 석유 생산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전 항상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꽃놀이패라고.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석유 파동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 시점에 소련은, 당시 소련이죠. 소련은 석유를 팔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석유에 취합니다. 이 나라가 석유에 취해요. 석유가 이 에너지, 가스나 이 석유를 가지고 이 나라가 돌아가는 굉장히 석유 의존적인 국가가 돼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문제를 발생합니다. 자, 이쪽을 볼까요? 1980년대부터 90년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선은 러시아 석유의 생산량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그 파란 색깔, 흐리게 보이지만 파란색은 석유 가격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80년 이후부터 석유 가격이 급락을 해요. 급락이 되는데 러시아는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석유 생산량을 유지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러시아는 석유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석유 생산을 줄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프간 전쟁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79년의 마지막 날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하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지리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끝없는 전쟁을 벌이게 되죠. 네. 아프간과 전쟁하는 모든 나라들은 비슷한 운명을 벗게 돼요. 결국 미국도 그렇게 됐죠. 네, 그것처럼 아프간에서 지리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물론 아프간이 소련과 그렇게 맞짱을 떠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면에는 미국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이죠. 네. 탈레반. 네, 당시에 탈레반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아프간과 싸웠습니다. 당시에는 그랬어요. 어쨌든 아프간 전쟁에서 전비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비를 메우기 위해서 러시아는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석유를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가의 경제가 폭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련이 해체된 거예요. 네. 물론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소련이 해체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석유 산업이 붕괴했기 때문이죠. 지나치게 너무 많이 생산한 거예요. 그 이유는 아프간 전쟁이었고. 그래서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그런데 2000년 넘어서부터 다시 소련이 아니죠. 이때 러시아죠. 러시아의 석유 생산이 증가하게 되죠.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이라크 전쟁이죠. 이때도 사실은 아프간 전쟁이죠. 아프간 전쟁,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아프간으로 들어가서 알카에다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을 벌이던 바로 그 시점에 그렇게 다시 천정부지로 유가가 치솟는 바로 그 시점에 러시아는 피치를 올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말에 무너졌던 러시아가 다시 부활하게 되죠. 그거를 이끈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푸틴이죠. 푸틴. 네. 그래서 미국 석유 산업이 이제 정부에 로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석유를 생산하게 해달라. 그래서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셰일가스를 진흥하는 그러한 연설을 하게 그런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을 키운 역할을 한 장본인은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아마 훗날 아직은 아니지만 아주 먼 훗날 오바마 대통령을 평가할 때 이 셰일가스를 진흥한 것이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오바마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2013년에 셰일가스를 오바마가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어주면서 미국이 다시 석유를 생산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현재 석유 생산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전통적으로 2000년대부터 계속 생산을 많이 했고 러시아가 부활하면서 2000년대부터 쭉 올라가서 2005년, 2006년 이라크 전쟁 당시는 단연 사우디와 러시아가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13, 제가 말한 대로 2013년부터 미국이 가파르게 셰일가스를 통해서 가파르게 석유 생산을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2016년까지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현재는 석유 수출액이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은.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그래프는 많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전통적으로 한 나라의 운명이 석유 산업에 좌우되는 그러한 국가가 지금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예요. 두 나라 입장에서 볼 때 둘이 잘 해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셰일가스라는 거를 시작을 해서 갑자기 자기들 목을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넘어섰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자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석유 산업이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석유 생산량을 쉽게 낮출 수가 없어요. 이런 딜레마에 빠지죠. 국가의 인기, 정치인의 인기가 그냥 석유 가격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물론 당시에 미국은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상황,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석유까지 이제 1등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두 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석유 치킨 게임, 네,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석유에 의존하는 사우디와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치고 올라오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결국은 치킨 게임은 예정되어 있었다. 단지 시기일 뿐이지 언젠가 한 번은 이런 방식의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석유 산업의 흥망과 흥함과 망함, 흥망성쇠는 단순한 수급 불균형, 수급의 문제,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의 결론은 결국은 패권 문제와 직결이 돼요. 결국 사우디와 러시아는 힘을 합쳐서 자신의 나라들의 석유 산업을 보호하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위상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 이제 미국의 상황에서 봅시다. 과연 미국이 쉽게 이 치킨 게임에서 물러날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힘이 들어요. 이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서 미국은 지금 현재 원탑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다극화로 가려고 지금 미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미국은 원탑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쉽사리 치킨 게임에서 물러날 거냐는 거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산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세계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결국은 끝까지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손해를 많이 보고 셰일가스 산업이 손해를 본다고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돈을 프린트를 해서 그것을 공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거예요. 특히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는 그러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석유 산업을 지켜낼 겁니다. 다 죽을 때까지 버틴단 말이죠. 미국은 끝까지 버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시점까지 볼 때 결국은 감산을 합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시작은 사우디나 러시아, 푸틴이 앉아서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하게 되면은 정책적인 압박입니다. 만약에 유가를 떨어뜨려서 셰일가스 기업들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트럼프가 재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손을 들 것이다. 이러한 계산으로 이 게임을 시작했겠지만은 어떤 대통령이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오바마가 말했듯이 민주당이었던 오바마도 역시 오바마가 셰일가스를 만든 장본이죠. 그 말은 누가 대통령이 됐든 셰일가스 이미 어느 정도 세계 최고의 그 수출액을 자랑하고 이미 지금 찍은 그 미국의 석유 산업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만큼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석유 산업의 위기는 석유 산업 자체에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석유 산업의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울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지만 이 게임이 끝나면 이 게임보다 더 큰 게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바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 경제를 우리가 말을 하고 하는데 진짜 그러한
그러한 그 움직임, 거대한, 굉장히 거대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움직임입니다. 그 움직임이 노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타겟은 바로 석유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 석유 산업을 흔들므로써 전체 세계의 그 권력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석유 산업은 결국은 글로벌 워밍으로부터 시작된 기후 변화 경제의 어떠한 그 악의 축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막아낼 거냐가 석유 산업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겁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석유 산업의 특수성, 석유 산업, 석유의 정치적인 그러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만 석유 시장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제가 하는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기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